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최근에 이 채널을 알게 되고서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늘 켜두고 집안일을 했어요. 어찌나 재밌는 사연들이 많던지 밤에도 잠 안 자고 사연들을 들으며 울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사연도 올려볼까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봤어요. 글재주도 없고 말주변도 없지만 그냥 있던 그대로의 제 사연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디 재밌게 봐주시길 바래요. 제 남편과는 30대에 결혼해서 쭉 여태 살고 있는 20년 차가 넘은 부부입니다. 처음 남편과 연애를 할 때 놀랐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너무 착하고 성실했던 이 사람이 외동인 줄 알았는데 글쎄 남동생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시부모님들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참 외로울 텐데도 저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구나 싶었던 사람인데 동생이 있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외동이라고 속인 적은 물론 없지만 가족이 있다는 말은 제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세상에 혼자라고 표현했기에 더더욱 남동생의 존재를 상상할 수 없었죠.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얘기해준 사연은 충격적이고 아픈 사연이었어요. 겨우 3살 차이였던 형제였는데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남편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죠. 남편은 평범한 외모에 조금은 소극적인 성격이었지만 시동생은 특출난 외모에 적극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둘은 완전 극과 극인 성향이었고 어려서부터 시동생이 아역 모델도 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 바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시부모도 시동생을 뒷바라지하며 남편을 내버려뒀었고 차별이 시작된 거죠. 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싸움이 나도 늘 시부모는 남편에게 네가 형인데 양보를 해라 라고 말하던가 동생은 일하고 와서 힘든데 놀게 내버려둬라 라는 식으로 거의 왕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너무 서러웠고 시부모와 시동생에 대한 반발심이 커졌다고 해요. 여기에 더불어 어려서부터 예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동생은 버릇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형을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고 놀리고 괴롭히는 건 일도 아니었다고 해요. 걸어가고 있는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는 한참을 웃으면서 바보 같다고 하질 않나 일부러 본인이 다쳐놓고 시부모에게 남편이 그랬다며 울고불고 했다고 합니다. 촬영을 앞둔 상태로 얼굴에 흉이라도 지면 안 되는 일이었기에 조금이라도 시동생이 다치면 늘 혼나는 건 남편이 몫이었다고 해요. 너무 서럽게 살다 보니 남편은 이런 집구석이 싫었고 하루빨리 커서 독립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부모가 함께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고 그 뒤로 남편이 형이니까 시동생을 책임져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동생은 남편을 너무 무시한 거죠.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소리치고 매번 그런 시동생에게 남편은 말했다고 합니다. 넌 네가 아직도 잘난 것 같아? 사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 형이 그래도 부모님 대신해서 너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넌 대체 언제까지 나 무시하면서 살 거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넌 내가 만만해? 야, 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촬영하면서 번 돈으로 결국 너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산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이제 와서 책임지네 마네야. 그리고 네가 무시당하기 싫으면 무시 안 당하게끔 해봐. 너만 보면 무시하고 싶은데 어쩌냐? 너 지금 말 다 했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우리 그냥 각자 살자. 나도 너랑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고 너도 그럴 거 아니야. 영 끊고 그렇게 살자. 아, 그럼 나야 좋지. 꼰대 같은 형 새끼 없으면 시끄럽지도 않고 좋지. 뭐 그렇게 해. 아쉬울 건 분명 너일 테니까. 나중에 거짓골로 찾아와서 돈 좀 줘라 이딴 거 하지 말고. 알겠냐? 그 길로 남편과 시동생은 연을 끊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작은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았고 대학 진학을 하기엔 등록금 부담이 있어서 그냥 취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구나 싶었습니다. 아픈 사연이 있는 사람인데도 어찌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걸 듣고 오히려 저는 남편이 더 좋아졌고 이 사람에게 행복이 뭔지를, 가족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다 결혼도 하게 되었죠.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첫째가 생겼고 그 덕에 열심히 육아를 하며 살았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확실히 집안 분위기부터가 달라졌고 저는 제 역할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여유가 없었지만 저희 집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첫째 딸내미를 어느 정도 키우고 둘째를 가졌는데 저희가 원했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죠. 일을 다시 시작해볼까 했는데 또 둘째가 생겨서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성질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진짜 순둥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건지 애들이 또 다 남편 성격을 닮아서 다 순둥순둥했습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았던 애들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려 남편과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건강과 인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성적보다는 인성을 가르쳤습니다. 성적이 막 뒤에서 놀더라도 혼내지 않았어요. 그 아이만의 인생이 있는 거고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러나 인성이 글러먹은 행동을 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했을 때는 아주 크게 혼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리니까 어려서 괜찮아라는 건 저희 집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른에게 예의 없이 굴거나 친구들에게 행동을 나쁘게 하거나 그러면 아주 크게 혼나는 날이었죠.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 애들이 진짜 착하다, 예의 바르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그게 또 부모로서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사고 한 번 안 치고 바르게 자라준 애들이 성인이 되었고 저랑 남편도 부모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거의 다 했다 싶어서 후련했습니다. 첫째, 둘째 모두 취업하면서 회사 근처로 독립하게 되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애들 보내고 집이 텅 빈 것 같아서 너무 쓸쓸하더니만 시간이 지나니까 신경 쓸 게 사라지니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애들도 다 독립하고 남편과 저랑 둘이 남으니 뭔가 저도 이제 슬슬 일을 해볼까 싶었죠. 돈을 막 버는 목적보다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있는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소주나 한잔하게 맛있는 안주 좀 해줄래? 내가 술은 사갈게. 좋지. 근데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안주는 뭘로 해줄까? 두부김치에 어묵탕 먹으면 기분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 알겠어. 근데 뭔데 그래? 무슨 일이야? 별건 아니고 가서 얘기할게. 고생 좀 해줘. 가끔 기분이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제게 술 한잔 하자고 말하는 남편이었기에 이날도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싶어서 먹고 싶다는 두부김치랑 어묵탕을 해두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오랜만에 술을 마시는데 남편이 꽤 무거운 표정을 하며 계속 한숨을 쉬는 겁니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려고 했으나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서 제가 먼저 물었죠. 아이고, 땅 꺼지겠네. 무슨 일인데 그래? 말을 해봐. 참 당황스럽고 뭔가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싶네. 그니까 뭐를? 동생 성욱이가 나를 찾아서 연락을 했어. 사람 써서 찾았다는데 점심에 회사 앞에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 정말 어린 시절에 철모르고 했던 행동이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유일한 핏줄인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 정말이야? 세상에.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 뭘 뭐라고 해. 할 말도 없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멍했지. 근데 성욱이가 막 울면서 그러더라. 자기도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자꾸 느껴지더래. 근데 자기가 한 짓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쉽게 연락도 못했었다는데 어린 마음에 자기가 사랑받는 게 너무 좋았다고 그러네. 근데 내가 또 장남이니까 부모님이 나를 조금 챙기려고 하면 그게 질투가 나서 일부러 더 그랬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휴, 당신 마음이 복잡하구나. 너무 당황스러웠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얘도 늙었더라고. 그 모습 보는데 어린 날 상처 때문에 내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연락이나 하고 살자고 그랬거든. 떨어져 살았던 시간이 길고 각자 가정도 있으니까 뭐 사실 달라질 건 없지. 잘했어.
역시 우리 남편 대인배야. 보살이야 아주. 결혼도 했고 그럼 호칭이 서방님인가? 언제 한번 저기 동서랑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해. 그렇게 우리도 안면 트고 살면 좋지 뭐. 그래, 한번 보자. 사람까지 써서 남편에게 연락을 한 시동생의 존재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전 솔직히 언제고 연락을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서로 미워서 연을 끊었다고 해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으로 바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서방님과 동서가 생긴 저는 제가 윗사람이니 이 만남과 관계가 매끄러워질 수 있도록 조금 주도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주말에 바로 식사를 하기로 했고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어색한 포옹을 하며 씩 웃는데 철부지 형제들처럼 보여서 귀엽더군요. 그리고 동서와 저는 어색하지만 서로 웃으며 인사를 했고 굳이 옛날 얘기를 꺼내진 않고 현재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찌나 말술이던지 저 빼고 다들 술을 너무 잘 먹어서 오랜 시간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하루 묵고 가기로 했죠. 저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해장국을 끓였고 동서는 제게 다가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세상에, 해장국 맛있겠다. 난 별로 마시지 않았잖아. 그나저나 속은 괜찮아? 어쩜 그렇게들 술을 잘 마셔? 나 깜짝 놀랬네. 앞으로는 다들 모일 때 술을 아주 한 짝 두 짝 이렇게 사야겠어. 낱개로는 감당 안 되는 수준이더만. 그쵸, 형제 아니랄까봐 아주 말술이에요. 얼씨구, 동서도 똑같거든. 아, 그래도 이렇게 형님 생기니까 전 너무 좋은 거 있죠. 저희 진짜 잘 지내요, 형님. 데이트도 따로 막 하고 그래요, 우리. 그래, 우리도 잘 지내고 저 형제들도 잘 지내게 도와주자, 우리가. 너무 따뜻한 대화를 하며 아침을 맛있게 먹고 그렇게 동선에는 갔어요. 남편은 너무 기분이 좋은지 내내 콧노래까지 부르며 어제 너무 재밌었다는 말을 거의 100번을 넘게 했습니다. 냉정하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동생이랑 연을 끊어놓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연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 저는 동선애에게 이것저것 반찬도 해주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가운데에서 더 잘하고 주도적이어야 이 관계가 더 빨리 친해지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딱 하나 걸리는 건 동서가 밝고 다 좋은데 정말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서방님 벌이가 어느 정도인지 뻔히 알았고 서방님은 소소하게 입고 다니는데 동서만 심했어요. 그래도 동서 직업이 의사니까 벌이가 여유가 되니 저러고 살겠지 싶어서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서는 제게 반존대를 하며 조금은 귀찮을 정도로 저를 자꾸 불러내곤 했어요. 뜬금없이 전화해서 데이트하게 나와라, 뭐 쇼핑을 하러 가자 등등 별걸 다 원했습니다. 제 나이에 동서 덕분에 새로운 영화들을 모조리 볼 정도로 영화관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게 싫지는 않았는데 정도가 조금 과해서 귀찮기는 했습니다. 거기다 웃긴 건 본인이 가자고 한 곳에 가서 밥을 먹든 카페를 가든 영화를 보든 늘 계산할 때 되면 딴짓하고 제 뒤에 딱 서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게 계산을 하라는 거죠. 물론 동서에게 밥을 못 사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온종일 같이 있었다고 치면 내내 모든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저러니까 조금 짜증도 나서 대놓고 말했어요. 동서, 나는 주부고 동서는 일하는데 맨날 어떻게 계산은 나만 하는 것 같네? 오늘은 동서가 좀 계산해. 제가요? 형님이 형님인데 하셔야지. 어떻게 아랫사람인 제가 해요. 그거 예의 아니지. 예의가 어딨어. 같이 먹고 놀면 같이 계산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매번 나만 계산하겠어? 나 지출 너무 커서 동서 만나는 거 부담스러우려고 해. 형님, 뭐 얼마나 쓰셨다고 그러세요? 남들은 막 명품 가방도 턱턱 사준다던데. 기껏 밥 좀 사주시고는 너무 막말하시네. 나 상처받게. 이게 어떻게 막말이야? 명품 가방은 나도 하나 없는데 누가 누굴 사줘?
동서야 벌이가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나랑 눈높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밥 사주는 거 할 수야 있지. 그게 매번 그러니까 문제라고 말하는 거야. 아, 네. 그럼 오늘 여기는 제가 살게요. 편히 드세요. 동서에게 털어놓고 말을 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했고 사고방식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로 싸우는 건 싫어서 잘 얘기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명품관을 가자고 막 꼬드기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사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꼭 가야 한다고 말이죠. 마침 저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고 함께 명품관에 가서 동서가 사겠다는 그 가방을 봤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동서가 저를 쳐다보며 말을 했죠. 어떡해. 형님, 저 지갑이랑 아무것도 안 들고 왔나 봐요.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체해드릴 테니까. 아, 이거 지금 안 사면 금방 빠져서 또 못 사거든요. 아, 죄송해요. 어? 아니, 가방을 사러 오는 사람이 지갑을 놓고 오고 그래. 아, 죄송해요. 바로 이체해드릴게요. 그래, 알겠어. 지갑을 놓고 온 동서를 대신해서 제가 400만 원짜리 가방을 결제했어요. 바로 이체를 해준다고 했으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도 볼일을 보고 동서는 쇼핑을 더 이어갔죠. 그래서 총 제가 대신 결제해준 게 600만 원 정도인데 차에 타고 제가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며 이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뭐가 그렇게 급하냐면서 집에 가서 해준다고 안 떼먹으니 걱정 말라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던 건 동서가 운전을 해야 했고 저를 데려다 줘야 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시간을 보니 동서가 집에 도착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아직도 연락 한 통이 없었죠. 약간 불안한 마음에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은 엄청 시끄러웠고 집이 아닌 듯 했어요. 동서 나야. 뭐야, 집에 간 거 아니었어? 여보세요? 아, 네 형님. 저 후배들이 보자고 해서 잠깐 보고 가려고요. 아, 그래. 난 또 집에 도착했을 시간인데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봤어. 네? 뭐라고요? 형님,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요. 아니야. 집 가서 연락 줘. 네. 이게 참 애매했던 게 후배들과 만나고 있다는데 거기다가 또 600만 원 이체해달라고 하면 제가 너무 닥달하는 것 같이 보일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고 전 이 얘기를 해줬죠. 그러자 남편이 우선 내일까지는 기다려보고 내일도 이체를 안 해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 서방님에게 말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신경을 써봤자 저만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서방님에게 연락하려고 하던 찰나에 동서가 집으로 오라며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돈도 받아야 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바로 동서내로 갔어요. 좋은 곳에 산다고는 알았지만 한강뷰에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가구, 가전, 드레스룸 등등 하나하나 제게 정말 비싼 거라며 자랑을 했죠. 형님, 그 앉아있는 의자 한 개 얼마게요? 이거? 글쎄, 좋아 보이긴 하네. 특이하고 되게 색감도 좋다. 이거 얼마인데?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100 얼마였고 그 옆에도 다 그래요. 테이블은 300인가 그랬고요. 예쁘죠? 막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쁜 걸 사야 기분이 좋잖아요. 후진 거 쓰면 저는 성에 안 차서 못 쓰겠어요. 저번에 형님네 가서 나 깜짝 놀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 식탁 그거 옛날 어르신들이 쓸 법한 게 아직도 있던데. 좀 바꾸세요. 아직 쓸만한데 뭘 바꿔. 동서는 좀 젊은 감각이 있어서 그렇고 나는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쓰는 것 같아. 형님, 이리 와보세요. 여기가 제 드레스룸인데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저도 몰라요. 억소리 날 텐데 그걸 누가 계산해. 그렇죠? 아니, 저는 제가 사는 것보다 선물 받는 게 더 많아서 가격도 잘 몰라요. 대부분이 뭐 병원 직원들이나 막 환자들이 준다니까요. 그렇게 주지 말라고 해도 그러네.
이것도 뭐 제 복이겠죠? 아, 형님, 명품 하나 없다면서요. 이거 가방 하나 가지세요. 비슷한 게 많아서 안 들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뭐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아우, 필요 없어. 나는 이런 거 들고 다니지도 않아. 형님 연세에 명품 가방 하나 없으면 무시당해요. 격식 있는 자리에 가거나 하면 들어야죠. 형님은 자식들도 있는데 어쩜 엄마 가방 하나를 안 사준대요? 애들이 효도가 뭔지를 모르나 보네. 다음에 보면 제가 혼쭐을 내줄게요. 동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1시간 동안 자랑을 내내 들어서 귀에 피딱지가 생길 지경이었죠. 뭘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참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게 준다던 그 명품 가방은 세상에 낡아서 제 눈에도 구멍난 게 보이는 그런 컨디션의 가방이었습니다. 이건 뭐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었고 더 있기도 싫어서 돈이나 빨리 받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동서, 그건 그렇고 돈 왜 이체를 안 해? 지금 해줘 얼른. 나 이런 돈 문제로 얽히는 거 정말 질색인 사람이야. 아, 맞다. 깜빡했네. 근데 어쩌죠? 지금 현금이 600만 원은 다 못 드리고 한 200만 원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아까 그 가방이랑 200만 원 드리면 600만 원 채워지니까 그렇게 하죠, 그럼. 그건 어느 나라 법 계산이야. 시끄럽고 600만 원 입금해. 오늘까지. 안 그러면 서방님한테 말할 거야. 나 분명 이런 거 싫다고 말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돈으로 이러는 거 너무 불쾌해. 아니, 뭘 또 정색까지 하세요? 형님은 가만 보면 너무 돈돈거리는 게 있어. 그거 진짜 보기 안 좋은데. 사람이 좀 여유를 갖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형님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살 수가 있지? 아, 난 싫어. 우선 200만 원 주고 이번 주 내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뭐 돈 떼먹겠어요? 당장 오늘까지 입금하라고 난 분명 말했어. 나 갈게. 저는 동서에게 열받은 상태로 나왔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결국 제 얘기를 들은 남편도 화가 나서 서방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이 모든 얘기를 전달했더니 서방님이 400만 원을 보내줬고 동서가 200만 원을 보내주면서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동서랑 너무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당히 선과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동서에게 거리를 두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동서는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인 건지 더 가까이 찰싹 붙었어요. 거의 무슨 거머리 수준으로 말이죠. 이 관계에 팔자에도 없던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었고 동서가 싫어졌습니다. 뻔뻔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동서는 제게 자꾸만 뭔가를 요구했어요. 툭 하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더 웃긴 건 동서가 생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전화를 해서 생일 선물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형님, 저 5일 뒤에 생일인 거 아시죠? 어? 아, 그래. 몰랐는데. 이것 봐. 우리 진짜 다시 만나서 처음으로 만난 동서 생일인데 제가 말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잖아요. 그럼 나 얼마나 서운해? 진짜로. 우리 나이에 무슨 생일을 그렇게 챙겨. 어머머? 형님은 그럼 생일날에 아무도 축하 안 해주면 좋아요? 당연히 축하받는 게 좋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서운해. 가끔 보면 형님은 너무 서운하게 말하더라. 원하는 게 있다기보다는 선물 당연히 주실 거니까 제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죠. 그래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으니까요. 그니까 받고 싶은 게 뭔데? 아니, 제가 곧 휴가 갈 건데 거기 숙박비를 형님이 내주세요. 그니까 거기 숙소를 다 예약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0만 원인가? 할 건데. 이 정도면 괜찮죠? 저는 동서의 입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300만 원을 해줄 생각도 없었지만 본인 휴가 갈 숙박비를 계산하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이런 동서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원래 사람을 잘 안 싫어하는데 한번 제대로 마음이 떠나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동서를 더 따로 보지 말아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생일 관련해서는 제가 딱 선을 그어서 말했어요. 난 300만 원을 동서 생일 선물로 해줄 형편도 아니고 숙박비를 대신 결제해줄 생각은 더더욱 없어. 그냥 내 선에서 알아서 축하해줄 테니까 이런 요구 좀 그만해줄래, 동서?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내가 무슨 동선의 엄마야? 돈도 많다면서 사람이 왜 그렇게 얻어먹으려고만 해. 동서야말로 그런 모습 좀 고쳐야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나 부르지 마. 전 동서에게 선을 확 그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열받는 이 부들부들거림을 꾹 참고 남편과 소주 한잔하면서 기분을 풀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동서 욕을 하며 사람 참 이상하다고 정말 가깝게 지내지 말자고 했죠. 이후에 동서에 오는 연락을 안 받아줬고 너무 심하게 오길래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본인 생일에 제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자 너무 서운하다며 문자에 전화에 미친 듯이 왔어요. 근데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 후 안 그래도 소소하게 일이나 할까 싶었던 참이었는데 제 친오빠가 저랑 얘기를 하다가 다시 복직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친오빠는 피부과 의사이고 저는 피부관리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 키우면서 일에 손을 뗀 지가 오래돼서 그쪽으로 다시 넘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친오빠가 실력이 녹슬었겠냐며 제게 용기를 줬고 저는 출근을 결심했죠. 남편이랑 애들은 뭐하러 고생하냐고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고생이 아니라 답답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직원들 분위기도 아주 좋고 환자분들도 다 너무 좋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피곤은 해도 제가 살아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는 게 참 좋았어요. 제가 오빠 친동생인 걸 굳이 병원에는 밝히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함 속에서 또다시 마주친 건 동서였어요. 세상 참 좁다고 하필 그 많은 피부과 중에 저희 오빠네 병원에 페이닥터로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치자마자 너무 놀랬죠. 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절 진료실로 따로 불렀어요. 마주치기 참 싫었지만 한 번쯤은 뭔가 얘기를 해야겠지 싶어서 들어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여기에 취업을 한 거예요? 나이가 몇이고 경력 단절된 지가 언젠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대표원장 미친 거 아니야? 아무튼 다 필요 없고 저 아는 척 하지 마요. 완전 엘리트 집안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겨우 형님이 피부관리사로 있으면 다들 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형님이기 전에 병원에서는 제가 의사고 형님은 피부관리사니까 저한테 깍듯하게 예의 있게 하셔야 해요. 아셨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엘리트 집안이고 뭐고 내 알 바 아니고 알아서 각자 일하면 그만인 거 아닌가?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날 불렀다가 이렇게 선 넘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봐 존대하셔야죠. 어디 피부관리사가 의사한테 반말을 해요. 경고하는데 그만 까불어. 동서 그렇게 까불어서 좋을 게 없을 거야. 난 분명히 말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너무 분하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감히 지가 뭐라고 저한테 저런 말을 예의 없이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람이 참 꼬였구나 싶었습니다. 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동서의 인성이 진짜 바닥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슨 직원들을 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노예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보였죠. 직원들도 다 엄연히 직급과 이름이 있는데 야 너라고 부르는 건 기본이었고 본인이 조금만 짜증이 나면 차투고 뭐고 다 집어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행동에 저 역시 예외는 없었고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직원들에게만 이런다고 해도 문제지만 환자에게까지 저런 싹 수 없는 행동이 이어지니 컴플레인이 하루가 멀다고 들어왔고 해결하는 건 직원들 몫이었죠. 오죽하면 직원들 사이에서 동서 별명은 개닭이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X 같은 닥터라고 해서 개닭으로 부르더라고요. 또 동서 때문에 그만두는 직원도 한둘이 아니었고 이건 진짜 사태가 심각하다 싶었습니다. 좋은 직원 인재들까지 놓치면서 동서를 과연 오빠네 병원에 두는 게 맞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콧대 높고 싸가지가 없는데 거기다 환자나 직원들 가리지 않고 뇌물을 요구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거의 정말 제 딸 같은 나이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점심에 밥을 먹지 않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마음에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직원이 울면서 말을 했는데 놀라웠습니다. 저 정말 이 병원에서 너무 일하고 싶었는데 게닥 때문에 못 버티겠어요. 이제 막 일해서 돈도 없는데 저더러 잘 보이고 싶고 오래 일하고 싶으면 이번 달 내로 명품 가방 사오래요.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사오면 잘릴 거라고 하는데 어렵게 여기 취직해서 부모님이 집까지 구해주셨는데 어쩌죠? 뭐? 그게 사실이야? 네.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한 번씩은 돈이나 명품을 사드렸더라고요. 그거 안 사면 엄청 갈구고 그만둘 수밖에 없게끔 한다는데 저 진짜 어쩌죠? 절대 사주지 마. 그거 불법이야. 뇌물이잖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울지 말고 걱정 마. 얼른 밥 먹고 있어. 신입 직원의 말을 듣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정말 사실이었고 그간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후배들이나 직원들이 선물을 그렇게 준다고 자랑질하던 게 모두 협박에 의한 강제성 뇌물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친오빠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리고 동서를 해고시켜야겠다 싶었죠. 이 마음을 먹고 나서는데 동서 진료실 안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뭐냐고 물었더니 또 엄한 직원을 잡고 있는 소리였고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에게 욕하고 있는 그 상황을 환자가 앉아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환자 앞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건데 전 이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뭐야? 누구 맘대로 진료실 문을 확 열어? 미친 거 아니야? 환자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쪽 상담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겠어요? 여기 해결 좀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나 경찰 부를 거고 이대로 못 넘어가. 내가 그동안 이 여자한테 쏟은 돈이 얼마인데. 뭐라는 줄 알아요? 생겨먹은 게 애초에 그따구인데 나더러 뭘 더 고치라는 거냐고 하네요? 이거 나 그냥 못 넘어가. 그리고 지금 여기 직원한테 욕하고 물건 던지고 난리치는 거 내가 다 찍었거든? 이것도 같이 넘길 거야. 너 같은 건 의사할 자격이 없어. 저기요. 그쪽 피부가 원래 태생이 더러운데 내가 아무리 고친다고 해도 안 되는 걸 뭘 어쩌라고 내 탓을 해요. 진짜 짜증나게. 그리고 누가 돈 쏘드래? 그쪽이 잘 보이고 싶고 VIP 대접받고 싶으니까 나한테 바친 거잖아. 근데 뭐 이제 와서 그래? 야, 한수연. 너 입 다물어. 너 지금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르지? 더 이상은 내가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넌 죽었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가려는데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며 말했죠. 싸가지 없게 어디 의사한테 까불어. 너 내가 까불지 말랬지. 주제를 알아야지. 그 나이 먹고 이런 피부과에서 일 좀 하게 되니까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니? 그래봤자 넌 나랑 레벨이 달라. 주제 파악을 하라고. 알겠어? 바로 이어서 뺨을 칠까 생각했지만 아껴뒀습니다. 제대로 된 한 방을 먹이기 위해서 말이죠. 또 제가 같이 때리면 쌍방 폭행이 되잖아요? 그 꼴은 못 보죠. 전 친오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고 그날 퇴근 후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전 직원과 대표 원장인 친오빠 그리고 페이 닥터들을 모두 소환해서 그 앞에서 동서를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줬어요. 다들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여기 대표 원장님 최현준이 제 친오빠고 여기 페이 닥터 한수연이 제 동서예요. 그런데 동서가 형님 뺨을 때리고 저러고 있네요. 직원들에게 뇌물받아 환자한테도 뇌물받고 협박까지 하는 저 꼴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콩밥 제대로 먹이려는데 다들 어떠세요? 저 아줌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웃기네. 소설 쓰세요? 잘리고 싶나 진짜. 그때 이 병원 대표원장인 저희 친오빠가 동서 뺨을 한 대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 자체를 안 때리는데 넌 사람이 아니라서 쳐야겠다. 신고하고 싶으면 해. 누가 이기나 해보게. 너 따위가 어디 감히 내 동생 뺨을 쳐? 넌 잘리는 것뿐 아니라 법의 심판도 피하지 못할 거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동서는 제대로 당했고 직원들은 그때서야 힘을 내 목소리를 모았죠. 그간 뒷돈이랑 뇌물을 강제로 요구했던 내용들과 협박받은 내용들을 모두 다 모아서 변호사에게 보냈고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요구를 받은 분들에게 직접 사과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모든 걸 넘기고 고소했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이전에 같은 전과가 있었어요. 그때는 벌금형으로 그쳤지만 이번에는 재범인 것도 있지만 폭행까지 더해져서 이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한마디로 징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전 남편에게 상황을 공유했고 남편은 서방님과 대화를 했나 봐요. 더 충격적인 건 서방님이 살려줘서 고맙다며 울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동서가 서방님까지도 가스라이팅을 하며 쩔쩔매게 만들고 본인이 없으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사람을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서방님은 심리 상담을 받도록 도와줬고 병원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깝게 보낸 직원들 중 다시 취업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동서가 징역살이를 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모두 웃으면서 꼴 좋다고 했죠. 저는 굳이 면회까지 갈 생각은 없었는데 약 올려주고 싶더라고요. 조금 유치하지만 말이죠. 먼 길이지만 면회를 가서 동서를 마주했는데 꼴이 아주 좋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씩씩거리면서 노려보고 욕을 하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엘리트 집안 닥터 한수연? 거긴 엘리트 살기에 어때? 좋아? 하긴 밥 주고 옷 주고 너무 편하겠다. 그치? 그 입 못 다물어? 내가 나가면 너부터 가만 안 둬, 알아? 그래. 꼭 그렇게 하도록 해. 네가 말하는 엘리트 집안은 우리 집이고 넌 이제 의사도 못하는데 뭐 해먹고 살 건데? 거기다 징역산 범죄자인데 뭘 할 수 있을까? 아, 그거구나. 또 나 괴롭혀서 바로 여기 들어오려는 계획이야? 그럼 그냥 말해. 쉽게 보내줄 테니까. 입 다물라고. 네가 이긴 것 같지? 절대 아니거든? 너 불쌍해서 한마디만 해줄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같은 애들이 진짜 불쌍한 건데 부디 그 감옥 안에서라도 정신 차리고 나오길 바래. 내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너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잖아. 그치? 화이팅 동서. 그렇게 한껏 약 올려주고 나왔는데 진짜 속이 후련한 겁니다. 제가 면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동서가 막 악을 쓰는 게 들리더라고요. 분하고 열받겠죠. 그치만 이게 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요? 동서와 서방님을 이혼시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시켰고 서방님을 저희 집 근처에 이사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심리 상담을 받으며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남편네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며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드디어 저희에게는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죠. 적당히 밟지 너무 밟아서 결국은 본인이 무너진 동서꼴 좋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상은 생각보다 좁으니까 우리 죄짓고 살지 말아요.